자, 인사 나누게. 안녕하세요. 오늘이 첫 개강 민법 시간인데, 프린트는 하나 받으셨죠? 요거, 출제 가능성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본 교과서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그 교과서 복사한 거 부분, 이렇게 정리 두 가지 좀 받으셨어야 되는데, 어, 이거부터 한번 해보게요. 뭐, 첫날이니까, 다른 건 아니고, 지금 현재 11월부터 해가지고 12월 이렇게 수업이 들어가면, 내년 10월 30일 날이 아마 시험 날짜예요, 여러분들.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8월 둘째 주부터인가가 아마 원서 접수로 지금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1년이 금방 가버립니다. 금방 가버리니까 잘 대비를 좀 하셔가지고 좀 좋은 결과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나도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도 스스로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나중에 나갈 때 10월 30일 날 나갈 때 우리가 지금 6과목이라고 하지만 중개사가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민법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제 경험칙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일 학기로부터 해가지고 쭉 세법 뭐 공시 쭉 나올 건데 전체적으로 민법하고 1차, 2차를 동시에 합격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아마 민법을 어느 정도 좀 잡아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1월 달, 12월 달, 1월, 2월까지는 민법을 좀 공부를 많이 하세요. 민법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그 용어 정리가 가장 중요해요. 용어가 좀 약하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던 용어가 민법으로 법전화되고 법률 용어가 된 다음에 다시 일반 용어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민법의 양이 좀 많고, 지금 우리가 기본서를 복사해서 주긴 했지만 기본서 페이지 수로는 거의 한 7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이게 얇게 복사본이 나와 있긴 하지만 다음 주 중에 아마 나오면 한 700 정도 페이지가 될 거예요. 중간에 문제도 없어요. 그냥 700이에요. 엄청나게 양이 많은 양인데 기본서를 반드시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굳이 뭐 기본서까지 꼭 읽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정리하면서 한 2번 정도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나눠드린 그 출제 가능 범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해년마다 바뀌어요. 어디가 바뀌냐면 별 표시가 바뀌어요. 별 표시가. 지금 민법 총칙에 별 표시가 10개가 되어 있어요. 테마로는 19개가 테마예요. 19개인데 그 중에서 10개가 별 표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 부분에다가 놓고 공부를 좀 하세요. 이 부분에. 그리고 나머지 그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해서 올라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별 표시가 된 부분에다가 시중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물권법도 14개가 지금 별 표시가 되어 있고 계약법도 넘겨보면 10개 정도가 되어 있어요. 특별법도 6개 정도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테마를 쭉 모아놓은 건데 그 별 표시가 된 부분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다음 주에 올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떼가지고 기본서 앞페이지 있죠. 기본서 제일 앞페이지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그래야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은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나중에 가면 내일이나 아마 모레 정도 가면 뭐 민법 공부뿐만 아니라 중개사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아마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민법이라 저는 민법만 내용을 좀 나갈게요. 민법을. 우리가 지금 여기는 제가 써놓긴 했어요. 굳이 뭐 이걸 안 봐도 되는데요. 민법이 수험 생활에서 가장 양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용어 하나 정리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용어 하나 정리하는 것만. 그래서 제가 지금 아마 그 우리 메가랜드 홈페이지에다가 용어 해설을 해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조회 건수가 1000건이 넘어가더라고요. 1000, 2000 이렇게 올라가던데.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번 주인가부터 올렸을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번에 그 출제 그 원서를 낸 사람이 37만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중복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1차와 2차를 동시에 접수를 하게 되면 따로따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37만이 응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37만이 원서를 낸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한 28만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번 수능이 한 8만 정도가 되는데 중개사 시험이 단일 업으로는 28만 정도가 되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28만 중에 55%가 과락이에요. 이 16개를 못 맞아요, 민법이. 민법만 놓고 보면 16개가 과락이더라고요. 이 16개 안 나와요, 55%가. 그만큼 민법이 양이 많기도 하고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1차와 2차를 동시 합격을 할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민법만 하세요. 내일 학개론 시간에 아마 학개론을 먼저 공부하고 민법은 시간 날 때마다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시하세요. 알겠죠? 그냥 냅다 민법만 하세요. 내년 2월까지. 그럼 민법이 어느 정도 잡히면 그 다음에 학개론을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제 경험치에 의한다면 민법이 안 되면 내년 5월달, 6월, 7월, 8월까지도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민법을 먼저 잡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40문제인데 40문제 중에서 24개를 맞히면 60점이잖아요. 그럼 60점이면 합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1번부터 40번까지가 부동산 학개론이 있고 그 다음에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인데 실질적으로는 24개 하면 48개가 되잖아요. 48개고 틀려도 되는 문제가 32문제 정도 틀려도 합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24개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놓으면 실제 시험장에 가면 24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최소한 민법은 27개나 30개 정도를 목표로 갖다 놓고 공부를 하셔야 24개가 나와요. 그래서 좀 약간 난이성을 높여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사람들은 그냥 24개만 맞히세요. 다 할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24개만 포커스를 맞춰 놓으면 진짜 24개가 안 나오더라고요. 민법은 29회 때가 좀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30회 때 좀 쉬웠고 그 다음에 올해 31회 시험이 작년보다 난이성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좀 그래도 쉬운 편에 해당이 됐어요. 그러면 29회 때 어려웠고 30회, 31회 때는 약간 쉬웠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보는 2회 때는 이게 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29회 때는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30회 때는 쉬웠고 그 다음에 31회 때도 약간 쉬운 편에 해당이 됐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시험은 32회가 되기 때문에 요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근데 계속 쉬워질까요? 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이게 계속 쉬워질까?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변수가. 그래서 요게 다시 반복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할 때가 있다고요. 지금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민법이 쉬워졌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쉬울 것 같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20몇 회입니까? 5회 때 상당히 민법이 어려웠거든요. 25회, 26회가 어려웠었어요. 그러다가 27회, 28회가 엄청 쉬웠어요. 그리고 29회 때 연맥인 거예요. 어려웠었어요. 그러고 나서 쉬웠고 그럼 다시 32로 오는 거예요, 지금. 패턴을 보면 실제는 2번 쉬웠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까탈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이게요. 자, 그래서 그걸 좀 대비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자, 그럼 올해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고요. 민법인데 원래는 민법 미시라고 하죠. 민법 민사 적지 않아도 돼요. 특별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총 문제 수는 40문제가 되죠. 다른 과목들은 아마 다른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는 오직 뭐 민법하고 민사특별법인데, 그럼 민법하고 민사특별법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민법 총칙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민법 총칙 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권법이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써놓기만 해보세요. 쓰지 마세요. 채권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친족법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상속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래는 민법은 토탈에서 이 5가지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5가지가 되어 있는데, 요걸 하나 해보게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공통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 2발을 걷고, 눈이 2개고, 귀가 2개고, 코가 하나, 입이 하나, 손발이 있다. 이게 공통점이지만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나 성향이나 배경이나 요게 좀 다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권이나 채권이나 친족, 상속에 공통된 분모가 있을 거예요. 그 공통 분모를 모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럼 민법 총칙은 요 물권법, 채권, 친족, 상속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 돼요. 공통점을 모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럼 민법 총칙을 보면 물권의 내용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저당권, 소유권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고, 채권이 뭐다라고 하는 것도 나올 거고, 친족이나 상속에 관련된 내용도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공통된 요소를 모아놓은 거니까 이렇게. 자, 저는 우리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합니다. 그럼 약혼식을 하죠. 그 다음에 혼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애를 낳아요. 애를 못 낳으면 입양을 할 수도 있죠. 입양을 했는데 얘가 아주 속시럽게 부잡해요. 사람을 개패지 때려패지를 않나, 경찰 써서 부르질 않나. 그럼 도저히 못 참으니까 입양아를 너 나가라. 너하고 나 입양 안 할란다 하고 그 입양 계약을 또 깰 수 있죠. 그런 게 파양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그러다가 또 나중에 뭡니까? 아들내미가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관계, 친족 관계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친족이라는 게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촌수가 어떻게 돼요? 촌수가 이촌? 그죠? 아버지 형제의 아들내미는 나하고는 사촌간이라는 건 알죠? 그죠? 사촌간. 할아버지의 형제들 아들은 나하고는 오촌간이죠. 당숙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촌수를 이야기하는 게 친족법이에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피를 물려받았다 혈족,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서 장인, 장모, 처남, 처제가 나오죠. 인척관계. 요걸 규정한 게 친족이에요. 근데 중개업이라는 건 친족과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얘는 안 가르쳐도 다 알더라고요. 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111을 받고, 시집간 누나, 결혼한 형 상관없이 111. 배우자는 0.5를 더 받습니다. 다 알더라고요, 이걸. 안 가르쳐도 자기 몫은 계산하고 있는가 봐요, 이게. 근데 이것도 우리 중개업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친족과 상속은 일단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이렇게 공제가 돼요. 이건 빠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민법 총칙, 물권, 채권인데 요거하고 요거 특성을 잠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좀 몇 가지 더 붙여볼게요. 아직 책을 보는 건 아니고 듣고만 계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물권법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게 물자고요. 이게 권세권자예요. 앞으로 민법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용어를 끊어 읽고 용어에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돼요. 쉽게. 자, 물권이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물건이에요. 예, 물건을 뭐 하냐면 직접 지배를 해서요. 플러스 일정한 이익이라 그래요. 일정한 이익이다 그러면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고 수익하기도 하고 필요가 없으면 처분도 해요. 처분도. 일정한 이익을 향유한다는 건 누린다는 거거든요.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요 물자를 하나 빼고요. 그냥 권자를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묶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물건을 플러스 뭐예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누군가의 간섭을 안 받아요. 요 물자하고 권자를 뺀 거야. 요렇게. 이걸 물권법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물권이라는 건 사람이 뭐예요? 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물권법이에요. 여긴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물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물건 안에 뭐가 있냐면 아마 내일 배울 거예요.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물건 해가지고 부동산이 뭔지를 배우거든요. 그럼 물건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 물건에 동산도 있고요. 여기에 부동산도 있어요. 동산, 부동산을 합해서 물건 그래요. 동산은 움직인다 그러죠. 움직일 동자니까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한자가 많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물건, 이렇게 동산, 운동장, 운동, 요 움직인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아니불 자를 붙여, 이렇게. 그럼 부동산이 되죠.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럼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토지라든지 건물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혹시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나는 연필을 좋아해서. 자, 연필을 갖고 다녀요. 이 연필이. 연필도 이렇게 기계 돌려가지고 이렇게 깎는 거보다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깎는 걸 좋아해요. 이게 깎을 때 그런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럼 자, 요게 뭐예요? 연필이에요. 그렇죠? 연필은 뭐예요? 내 거죠? 내 거란 말이에요. 연필. 그러면 내가, 플러스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필을 갖고 있는 거죠. 요게 뭐예요? 물건이죠. 물건이에요. 그럼 사람이 물건을 어떻게 해요? 내가 사용하기도 하고, 수익하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처분하기도 하죠. 그렇죠? 요걸 규율하고 있는 법을 우리가 물권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물권이 뭐예요? 그럼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물권이에요. 근데 물건을 가지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총 법으론 8개만 규정을 뒀어요. 8개만. 그 권리가. 그래서 8개가 나중에 가면 다음 주에 배울 건데요. 이 8개가 뭐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점유권, 그다음에 소유권, 그다음에 지상, 지역, 전세, 유치권, 질권, 저당권 해가지고 총 8가지 물권을 다루는 게 여기예요. 이게 물권법이에요. 그냥 물권. 자, 그러면 이걸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지우고, 자, 이렇게 지워놓고, 여기 지웠단 말이에요, 개념이. 그럼 여기다 의미를 부여해라는 거죠. 이 용어에다가. 용어 해설만 잘해도 민법은 60점이에요. 용어 해설이 잘하면 모든 게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자, 이게 물자는 물건이에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예요? 물권이에요. 그럼 물권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물권법이라는 거지. 자, 그럼 채권은 어떤 거냐면, 채권은 간단해, 더더욱. 사람이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뭔가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행을 청구한다, 급부를 청구한다. 어려운 말로 급부라 하거든요. 급부, 이행인데요.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아갖고 와요. 은행에서. 자, 제가 아마 집을 산 게 결혼할 때 집을 샀거든요. 그 24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 8천만 원 주고 8천 정확히 400만 원이에요.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105동 1203호. 평생 거기서 살 줄 알았거든요. 내 돈은 3천만 원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샀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은행에서 A은행이 있어요. 그럼 5천만 원짜리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잖아요. 그럼 약속 날짜가 있어요. 변제 날짜가. 그러면 요 은행은 요 갑이라는 사람에게 야, 너 5천만 원 빌려간 거 내놔라 하고 5천만 원을
이행해라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요걸 채권이라 그래요. 채권. 그럼 채권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A은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A은행 그럼 뭐예요? 얘를 우리가 채권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 값을 뭐라 그래요? 채무자. 의무자니까 채무자 이렇게 불러요. 채권자, 채무자. 자, 다시 해볼까요? 채권이란 건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채권이에요. 의무라는 건 뭔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저 혹시 매매 한번 해볼까요? 갑이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의리한 사람하고 1억에 매매가 됐다고 합시다. 이것도 용어거든요. 매매란 용어를 쓰려면 한쪽은 재산, 물건, 한쪽은 돈이어야 돼요. 한쪽은 물건이고 한쪽은 돈이어야 되는데 물건과 물건이다 그러면 요건 나중에 교환 계약이 돼요. 물물 교환. 자, 그러면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누가 채권자가 돼요?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가 돼요? 자, 갑이란 사람도 요 을이 이렇게 집을 달라고 할 수 있죠. 갑에게. 요게 채권이에요.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은 또 누구에게? 을이라는 사람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그럼 둘 다 채권이 돼요. 둘 다 채권자가 되고 거꾸로 요 을이라는 사람은 요 돈, 요 1억이란 대금을 줘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채무가 있어요. 뭔가 해야 될 의무가. 얘는 또 채무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고 갑도 집을 넘겨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채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채권은 뭔가를 요구하는 권리이고 의무는 뭔가를 부담하는 권리란 말이에요. 의무란 말이에요. 채권, 채무. 그럼 양쪽 모두 다 채무를 부담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쌍무. 쌍방 모두 다 채무를 부담한다. 아니면 쌍권이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양쪽 모두 다 권리를 갖고 있다. 결국은 채권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채권인데 이 채권의 발생 원인이 다르다는 거지. 여러분들 버스를 타게 되면 나는 버스 기사에게 목적지까지 태워다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돼요. 그게 채권이고 버스 기사는 채무를 담당하는 거죠. 반대로 버스 기사는 나에게 목적지까지 태워다 줄 테니까 그러면 요금 1250원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양쪽 다 채무가 있고 양쪽 다 채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채권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청구하는 걸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채권이 발생되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하고 두 개를 나눠보면 이 두 가지가 하나가 계약이에요. 계약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이 된 거죠. 운송계약, 아까 버스 또는 여기처럼 매매계약처럼 매매계약 이런 계약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운전하다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럼 당연히 피해자 입장은 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예요. 이것도 채권이거든요. 그럼 둘 간의 계약을 맺어서 채권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750조에 법률 규정이 있어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손해배상을 해주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 규정에 따라서 채권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고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계약 또 하나가 법률 규정이에요. 그럼 중개업이라는 것은 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채권이 발생되는 부분은 공제가 되고 어디만 원인이 돼요? 요 계약이라는 거 있죠? 요것만 띄워가지고 시험을 낸단 말이에요. 중개업과 관련된 거니까. 그럼 결국은 원래는 민법 총칙, 물권, 채권법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이걸 빼버려요. 모두 채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채권의 발생 원인인 뭐만 본다는 거예요? 요 계약법, 요 계약에 관련된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럼 계약은 다른 거 없어요. 계약은 채권 발생 하나의 뭐라고 했어요? 원인이에요. 원인을 보는 거예요. 이게 계약법이에요. 근데 우리 민법에 규정된 계약은 총 15개가 규정이 돼 있는데 그 15개 중 우리 시험범위는 딱 3개만 가요. 매매계약하고 그다음에 교환계약하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 있죠. 요 3개만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민법 총칙, 물권, 계약법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또 하나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민사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총 그래서 요 4파트가 우리 시험 범위가 되는데요. 자, 요걸 좀 지워볼게요. 그럼 민법 총칙, 물권, 계약법, 민법 총칙인데 배정수가 정해져 있어요.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민법 총칙은 10문제가 배정이 되고 요게 14문제, 계약법이 10문제, 특별법이 6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1교시 때 보는 거거든요. 그럼 1번부터 40번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학개론이 보죠. 부동산 학개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1교시 안에 요게 우리는 41번부터 해가지고 이게 50번까지 올해 31회 때도 이건 변함이 없어요. 똑같았어요. 그 안에서 A형과 B형의 숫자가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얘 물권법은 51번부터 해가지고 64번까지 시험을 봐요. 여긴 65번부터 해가지고 74번, 여긴 75번부터 해가지고 80번인데요. 올해 A형, B형은 똑같은 비율 번호를 썼습니다. 이 내용에서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번호를 애와두시면 좀 편해요. 이 번호를 왜 애와요라는 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3자를 위한 계약은 대략 몇 번 정도에 나온다.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 몇 번 정도에 나온다는 걸 알면 머릿속에 인식이 되거든요. 그럼 문제를 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시험장에 가면 이 문제는 민법 총칙이에요. 이 문제는 계약법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특별법의 문제예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냅다 질러대거든요. 그러면 41번부터 50번. 내가 지금 풀고 있는 게 47번이에요. 그럼 47번이면 민법 총칙의 무효나 취소 부분일 확률이 높아요. 무효 취소가. 올해 민법 총칙은 쉬웠어요. 작년에도 민법 총칙이 쉬웠고. 그래서 내가 항상 민법 총칙은 10문제 중에서 반드시 8문제는 확보를 해라. 8문제를 확보를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는 확보할 점수가 안 나와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번호 숫자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그 자제분 중에 수능 시험 보는 애들 있잖아요. 뭐 내일 모레 시험 본다고 수능 난리던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능 시험 볼 때에 예를 들면 수학에 22번, 29번, 30 몇 번? 뭐 33번이 킬러 문제예요.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수능 특강할 때.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번호가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같은 패턴을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몇 번에 뭐가 있다는 걸 아는 거지. 몇 번 문제가 어렵다는 거를. 이게 똑같아요, 우리도. 이 번호가 30회 때 31회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나왔어요. 이 번호는 그대로. 그래서 체크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전체를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 민법 총칙이 있죠? 요걸 빼갖고 와서 민법 총칙을 먼저 목차를 좀 정리하고 내용을 좀 봐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기본 과정이라고 하지만 뭐 전혀 알고 시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건요. 그러면 민법 총칙은 대략적으로 6개 파트로 나눠져요. 파트가 6개인데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권리 변동이라는 파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률 행위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사 표시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리 제도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무효하고 그 다음에 취소 그 다음에 조건하고 그 다음에 기한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조건 기한이
한 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한 문제가. 몇 번이겠어요, 그러면? 몇 번 문제일까요? 41번부터 80번 중에 50번이겠지. 50번이 조건기한 문제예요. 올해도 똑같이 A형, B형 조건기한 문제가 똑같이 배정이 돼요. 이렇게. 패턴 자체가. 그러면 자 이제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제도, 무효취소, 조건기한인데 민법 총칙은 얘를 빼고는요 다 골고루 나와요. 골고루 나옵니다. 얘를 빼고 나머지는 골고루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표시도 2문제, 올해 대리제도도 3문제, 무효취소 2문제. 무효취소가 올해 좀 쉽게 나왔죠. 조건기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그래서 민법 총칙은 전체적으로 좀 쉽게 나온 편인데요. 자, 권리변동이라는 거 있죠? 권리, 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하나 정리를 먼저 하고 갈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나눠드린 기본교과서가 몇 페이지에 있는 부분이냐면 26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프린트물 우리 아직 기본서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26페이지 보면 권리변동이란 말 보인가요? 권리의 변동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큰 위에 올라가 보면 권리변동 그럽니다. 근데 권리변동은 옆에다가 참조라고 써놓으세요. 참조. 요게 28회 때가 마지막으로 나오긴 했어요. 연결고리로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원래 이 권리변동은 제가 기출문제를 쓰다 보니까 이게 19회 때 나왔고요. 26회 때는 권리변동 문제는 아닙니다. 원래는 이게 요 문제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28회 때 한번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너무 문제가 단편적이라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여기 잠깐 해볼게요. 권리가 변동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권리란 말이에요. 이게 변동이고. 그럼 권리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권리는 많아요. 여기가 물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가 채권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것도 권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유권, 내 거, 소유권 또는 뭘 알고 있죠? 전세권 아나요? 전세권? 전세권. 전세권도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당권 같은 것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저당권. 그렇죠? 그러면 물권, 채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그럼 이따 바꿔볼게요. 물권 변동, 채권 변동, 소유권의 변동, 전세권의 변동, 저당권의 변동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얘들의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권리예요. 권리. 그래서 여기다가 권리 변동 이렇게 쓰는 거야. 민법 총칙은 공통점이니까. 얘들의 공통점이니까 권리란 말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변동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변동이 뭐예요? 그러면 변동은 뭔가 권리가 발생이 되고 변경이 되고 또는 소멸되는 거 있죠. 요걸 우리가 변동이라 그래요. 변동. 그럼 다시 집어넣어 보면 소유권이 발생되고 소유권이 변경되고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 요걸 소유권의 변동 그럴 수 있는 거고 또 전세권이 발생, 전세권 변경, 전세권 소멸 또는 저당권 발생, 저당권 변경, 저당권 소멸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걸 총칙해서 그냥 권리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권리변동. 자,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갑이란 사람의 토지. 아마 내일 배울 거예요.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 물건을 뭐라고 불러요? 아무것도 없는 물건을 뭐라고 부른다? 나대지라 그래. 나중에 가면. 나대지. 나대지 이렇게 불러요. 내일 배웁니다. 바로. 나대지 나대지 그래요. 그런데 갑이 이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올렸어요. 신축. 신축하면 갑은 원래 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없다가 건물이 올라갔으니까 뭐가 발생이 된 거예요? 소유권이 발생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권리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요것을 이렇게 팔았어요. 을에게 팔았어요. 매매로. 그럼 소유자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겠죠. 이걸 우리가 뭐예요? 소유권자가 변경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유권이 변경됐다. 그러다가 건물이 나중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소실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소유권이 아예 없어진 거죠.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이걸 우리가 소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된 것을 총칙해서 소유권 변동 그러겠죠. 사람으로 친다면 출생하고 살아가고 죽는 거 있죠?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소유권은 소멸됐어요. 저당권이 변경됐어요. 저당권이 소멸했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집 살 때 나도 그렇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대출도 잘 안 해주긴 하지만 은행에서 워낙 규제가 심해서 그러면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을 변제를 해버려요. 돈을 갚아버린 거죠. 그럼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되겠죠? 저당권 없어질 거 아니에요? 저당권의 소멸. 이런 것들이 권리 변동의 내용이라고요. 자, 그러면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된다 그러니까 막연한 건데 지금 책상 위에 있는 그 물통인가요? 그거? 그 물통은 소유자가 누구예요? 그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네, 샀겠지 뭐 어디 가서.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이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지. 원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라고.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어려운 말로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고 법률 행위. 또 하나가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법률 규정인데 요걸 좀 고급지게는 준자를 붙여요. 준우승, 우승, 준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준 법률 행위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당사자가 원한다?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니면 이걸 다른 말로 의도한 대로 효과가 나오는 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률행위라는 고급지게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안 되면 내가 항상 그러지만 네 꼴은 아니지만 계약이라고 해도 무난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물통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은 분명히 문방구든 어딘가의 아트박스에 가서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사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게 계약이거든요. 그럼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이라는 걸 취득한 거죠. 우리가 24평에 내가 살다 보면 방이 좀 좁을 수 있다 해가지고 32평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32평을 이사하기 위해서 한강이 보이는 무슨 아파트로 가야 되겠다. 가격이 맞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계약을 맺어가지고 내가 거기에 사가지고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그게 계약에 의해서 원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효과가 나오는 것을 총칙에서 고급지게 법률행위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법률행위를 오늘 수없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예를 들면 버스 타고 가는 거, 슈퍼에 들려가지고 물건 사는 거, 편의점에 들려서 음료수 하나 사갖고 오는 거, 아니면 커피숍에 들려가지고 나 커피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내가 2,000원 드릴게요. 이것도 법률행위죠. 이것도 내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법률행위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생각한 대로.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근데 그와 반대로 법률 규정에 의한 원인은 요것은 당사자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말 그대로 법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요 상속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걸 물려받게 되는,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이나 나중에 가면 판결, 경매, 이런 수용 이런 단어가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돼요. 이런 것들을. 자, 그럼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네요. 권리 변동이 뭐냐? 자, 권리 여기 보이죠? 이 단어에다 넣어요. 권리 변동. 그래서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권리 변동의 원인이 뭐예요? 그럼 두 개를 나눠 가지고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법률 행위가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법률 규정이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돼요. 법률 행위가 뭐예요? 그럼 뭐예요? 이건요.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도한 대로 효과가 나오는 거. 이걸 우리가 법률 행위 그래요. 이걸. 그다음에 법률 규정은 안 써도 되는데 나중에 갈 때 사진 찍어 갖고 가면 돼요. 동영상도 있어요. 항상. 이게 쓰다 보면 뇌하고 얘가 같이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쓰지 말고 듣고 있다가 팔짱만 안 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듣고 있다가 사진 한 장 찍어가고 그 다음에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메가랜드 용어 해설 내가 올리는 거 아시죠? 그거 들어보셔야 그거 꼭 하나씩 단어별로 해서 올리거든요. 촬영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아마 이번 달 말까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용어 정리가. 동시행 항변권, 단독행위, 그럼 용어를 정리해서 올려요. 그걸 잘 들어보면 도움이 상당히 될 겁니다. 이게. 자, 법률 규정은 여기는 원하는 대로고 여기는 말 그대로 뭐예요? 규정이에요. 규정에 따라 효과가 나온 거지 의도와는 상관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왈가불가 할 필요 없죠.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여기에요. 법률, 요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법률 행위가 요걸 말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하고 들어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걸. 근데 법률 행위는 내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 의사가 뭐가 있어야 돼?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법률 행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사 표시가 반드시 요소예요. 의사 표시가 없는 법률 행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법률 행위를 잘 모르겠다 그럼 내가 계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법률 행위, 계약은 꼭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뭐예요? 대신 시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나 대신 네가 계약 좀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대리제도. 대신, 대리. 또 계약 자체가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기도 하고 또는 뭐예요?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무효 취소. 또 이 계약에다가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계약을 맺으면서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해달라 하고 조건기한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민법 총칙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법률행위, 계약, 요 법률행위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26페이지 보면 봐볼게요. 잠깐만. 거기 보면 제1절 권리변동의 의의와 형태하고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제가 이 권리변동은 참조만 하시라 그랬어요. 이건 보는 거 아닌데. 자, 박스 2번에 보니까 권리변동의 형태란 말 보인가요? 모습이라는 의미인데 거기 읽어볼게요. 법률 효과는 보통 권리의 발생 동그라미 쳐봐요. 변경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형태로 나타나고 이를 권리 주체 입장에서 본다면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이 된다란 말 보이죠? 결국은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밑에 큰 번호 1번 갖다 놓고 뭐라고 돼 있냐면 권리의 발생이다 갖다 놨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권리 발생은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랬더니 원시 취득이라는 것도 있고 올라가 볼게요. 거기 승계 취득이라는 거 보여요? 그죠? 그럼 원시 취득은 뭐겠어요? 앞에 주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는 거지. 승계는 뭘까요? 승계는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물려받은 거.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니까 27페이지 큰 번호 2번에 권리 변경 보인가요? 권리 변경 모습에다 갖다 놨잖아요. 변경해놓고 주체 변경, 내용 변경 그랬죠? 자, 한 장만 더 뒤로 넘겨볼게요. 3번에 보니까 소멸이란 말 보인가요? 소멸? 자, 그러면 처음에 나왔던 게 뭐예요? 발생, 취득,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소멸의 모습을 갖다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애와요, 안 애와요? 안 애우는 거 이거요. 애울 필요가 없는 거고 이 모습이에요. 요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모습을 써놓은 거라고 여기다가.
그리고 밑에 보니까 2절 해가지고 권리 변동의 원인, 법률 요건, 법률 사실 쭉 나오죠. 그럼 옆으로 가면 법률 사실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박스 갖다 놓고 무슨 뭐 용태, 사건,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요거 읽으면요. 아마 민법 끝내질 못할 거래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다 X요. 제 2절은 X로 쳐놓으세요. 28페이지. 28페이지 보면 제목에 제 2절 권리 변동의 원인 보인가요? 보이죠? 그냥 그건 X 해버리세요. 그냥 권리 변동의 원인은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가 뭐예요? 법률행위, 하나가 법률 규정. 이것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라고. 굳이 이거 볼 거 아니거든요. 자, 그래 놓고 한 장 더 넘겨보면 뭐 용태, 사건 뒤에 나오죠? 다 쓸데기 없어요. 이런 게 뭐냐면 데코레이션 같은 거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장식품에 불과한 거지 이걸 안다고 해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30개만 맞으면 돼요. 40개 중에서 30개. 그래서 요거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 넘겨보니까 33페이지 오니까 법률행위란 글자 보인가요? 제목이. 자, 그러면 법률행위가 어떤 거냐면 저 봐봐요. 지금 요거 아니에요? 요 부분이요. 원래 권리변동의 원인이 요 원인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법률 규정은 법에 규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놓고 법률행위를 빼가지고 와서 이렇게 법률행위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요 법률행위만 빼가지고. 그래서 제 2장 해가지고 법률행위 나오잖아요. 이 법률행위가 간헐적으로 시험에 배정이 돼요. 여기서부터가. 실제는 우리 시험에서는 나올 때 여기가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에 배정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건 쉬었다 가요. 한번 쉬어요.